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순서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역대 가장 적은 표차이로 당선됐습니다. 호남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났지만 호남에서는 아쉬움과 허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도 10%가 넘는 역대 최대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의 선택,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익 사단법인 상생나무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분. 예. 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대선 이후에 호남인들의 마음, 저도 서울에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단히 좀 허탈하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두 분도 여기 이쪽에 사시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총장님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 주변에 대부분의 호남인들이 느끼는 것은 아주 멘붕 상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상실감을 이렇게 받은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 반응들이 요즘 언론, 신문을 이렇게 뉴스를 안 본다. 네.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식사 시간에 갔다가 방송 이렇게 뉴스 나오는 채널 나오고 그러면 꺼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상실감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보면 불면증 같은 게 많다고 그래요. 불면증. 예. 또 먹는 거 거식증도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병리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대통령 선거 이래로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갈등하고 대결했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호남인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참여를 했고 또 기대가 컸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상실감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선 끝난 다음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상실감, 불면증, 거식증, 뭐 주변에서 만나본 사람을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부총장님 주변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저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면증이에요. 우리 이사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일반적으로 선거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네. 선거 결과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더구나 이번 선거는 워낙 간발의 차이죠. 그리고 또 호남 사람들이 워낙 압도적 지지를 또 막판에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 허탈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뭐 특정한 후보라기보다도 특정한 상황에 대한 분노, 실망감, 이것은 분명히 뭐 최소한 85%의 지지했던 분들의 생각은 거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우리 김영집 부총장님이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데 최근에 이게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데 아시다시피 뉴스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불어 최근에 또 뭐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또 그게 또 핵심 쟁점이 돼서 나타나니까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큰 편 차이로 졌으면 오히려 덜할 텐데 너무 간발의 차이로 지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해석도 일부는 있습니다. 야, 민주당이 정말 대우각성하고 반성을 할까? 이런 데 대한 또 이성적인 판단도 또 한편에서는 또 작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마음을 우리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요, 뭐 역대 이명박 정권도 있었고 박근혜 정권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긴장감이 높고 이 상실감이 큰 선거로 호남 사람들한테는 다가왔을까요? 이런 건 이번 선거가 특히.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비호감 선거라는 표현에서 알다시피 정말로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서 사실은 출발했습니다. 후보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고, 그런데 결국은 진영 싸움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몰입해 갔던 것 같습니다. 몰입해 가고 또 일부 정파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저런 과정에서 많은 어떤 쟁점들이 노출이 됐죠. 네. 그리고 더구나 후보를 둘러싸고 양쪽 후보 모두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뭐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 의혹들이 또 이 선거를 정책이라든지 숨기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역기능적인 측면들이 크면서 오히려 선거에 대한 쟁점들이 또 뚜렷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던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걸 보고 정말 역대급 선거구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는 걸 통해서 양쪽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완전히 결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 보여주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막판에 사전 투표 전날 이루어졌던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또 막판의 긴장도를 아주 극도로 높였던 그런 계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진영 싸움, 그다음에 야권 후보 단일화, 역대급 비호감 선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선거에 대한 대통령 선거 역대급으로 긴장감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부총장이 보실 때는 왜 이렇게 선거가 긴장감 어느 선거보다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우선 뭐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정부가 최근에 돌아와서 5년을 못 넘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속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개혁을 선택할 것인가 보수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미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이 하나 있고 아까 김종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신에도 평가하다시피 좀 가장 비호감 선거가 되다 보니까 정책 그 선거 경향보다는 좀 감정 선거 양상이 되면서 치열한 좀 공방이 상호간에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 갈등의 폭이 좀 더 깊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이런 그 신분 또는 계급적 경제적 이해 차이를 반영하는 선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자들의 투표 성향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투표 성향이 매우 달랐던 결과가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회 양극화의 대립들도 상당히 큰 작용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깜짝 놀라는 사례로 이제 경제적 문제를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데 광주 봉선동인가요? 어디 그렇습니다. 봉선 이동인가요? 거의 벌써 그 윤석열 후보한테 40% 가량 가까운 그런 지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요. 그렇죠. 이제 우리 저 안에서도 봉선 2투표소가 39% 정도가 나왔는데 그분들은 이제 서울 투표 성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기 재산에 대한 또는 세금에 대한 이런 그 부담감 때문에 결국은 보수 정권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들이 왔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 우리 투표 성향이 약간 변하고 일부분에서는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만큼은 나타나지 않았죠. 네. 워낙 기대를 높게 했고 또 한때는 실제로 27%까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기도 했으니까요. 광주 네. 전남이.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11%, 14%, 12% 이 정도 수준을 머물긴 했지만 과거에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것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높은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투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형성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선거에 대한 긴장도가 이렇게까지 몰입되지 않았으면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아마 지금 받았던 것보다는 더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볼 때 예. 이번 선거가 굉장히 그 여권한테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권 심판 선거가 돼가지고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들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무난히 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야권 후보가 매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이 좀 드러나게 되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안철수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예. 호남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배신감을 줬고 네. 또 우리나라의 호남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기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다시 그 민주당으로 돌아서게 하는 이유가 되면서 굉장히 갈등이 그 폭발하는 어떤 그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이제 뭐 방금 하신 얘기하고 이제 그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을까? 뭐 방금 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 그다음에 이런 것 등등 또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이 또 호남에 있기 때문에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김종희 이사께서는 왜 이재명 후보한테 80%가 넘는 이런 호남에서 지지율은 왜 나왔을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정말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전남에서 출발할 때는 그다지 호감도가 높지 않았죠. 더구나 여기는 광주 전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또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의 낙마라는 게 주는 실망도 작용이 돼서 사실은 여권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출발했던 게 분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호남에서도 선거 전 과정까지 보면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사전 공표 금지 직전이나 3월 3일만 하더라도 70% 언저리밖에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그 투표율이 한 85%까지 끌어올라갔으니까 네. 정말로 극적으로 올라간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왜 막판에 극단적으로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야권 단일화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도 아주 크게 작용을 했던 게 분명하고 특히 국민과 관련해서 어떤 갈라치기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호남인의 정서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적인 거부감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기적인 그런 측면이고 깊게 시면으로 들여다보면 여기는 어쨌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아성이다라는 생각이 어쨌든 분명히 호남 사람들은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을 뺏겼을 경우에 과거에 이명박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의 그런 학습 효과 네. 두 명이 작용했던 그런 위기감들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호남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야 정권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 정권을 뺏기게 되면 정말 큰일이라는 위기감이 막판에 크게 고조가 됐고 그것은 뭐 전반적인 흐름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 긴장감이 막판에 고조됐던 것은 뭐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위기감, 그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그 실망감, 국민과 갈라치기를 하는 선거운동의 국민의힘 그런 모습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 김종희 이사께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성으로서 호남민들의 어떤 심정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문화적인 양태에서 볼 때 미국 선거를 예를 들면은 미국 선거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서부는 항상 민주당 지지 성향이고 네. 가운데 중부는 이제 또 보수 남부랑 이 성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마찬가지예요. 호남은 늘 그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투표를 했고 영남은 항상 또 이번에도 그렇게 드러나는데 우리나라의 동부 쪽 지역은 주로 보수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 서부 쪽은 이제 그 민주당 선택을 하는데 결국 항상 그러다 보니까 중앙 서울이나 경기에서 의표가 결정을 짓게 되는데 이런 전통적인 것이 좀 있었다고 좀 보고요. 네.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래도 호남은 그 늘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하는 데는 그 뭔가 호남이 가져왔던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는 그걸 호남 한이라고 불렀었는데 즉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로운 어떤 생각 그리고 의에 대한 생각이 좀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형성된 저 옳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부 지역의 영남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네. 축적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 선택이 됐고, 특히 이제 호남이 늘 말하자면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소외와 차별의 지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가 네. 다소 호남의 이런 차별과 소외의 어떤 그 이미지하고 좀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남의 약간 기득권들은 이재명 후보를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볼 때 네. 호남의 대부분 평민들이나 서민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의롭고 옳은 방향을 선택했던 호남인들의 성향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린 노동자, 그렇죠. 아주 못 살았던 가난한 시절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라마틱하게 또 대학까지 들어간 다음에 300명 뽑던 그 사법시험 시절에 거기서 또 합격을 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것들이 호남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항상 이 선거라는 것, 정치라는 것은 자기를 투영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투영되는 이미지가 좀 많이 맞았다. 그래서 경선부터 상당히 말하자면 변방의 사람이었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도 예. 그런 점에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저는 이제 경제 관점을 상당히 좀 많이 바라보는데,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또 경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제를 결국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좀 누구냐 하는 선택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경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도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적경제에 대단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고 성과를 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본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이나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강점이 많다. 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마 호남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점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지 않았나. 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남 사람들이 항상 전략적 투표를 했다라고 네. 해요. 전략적 투표라는 것은 매우 유효한 투표를, 아주 영리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내는 게 호남 사람 특징이기도 한데, 이번 전체적인 대선판의 판세를 저렇게 흘러보면 처음에 이 대선 캠페인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제 경선 전역입니다. 경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쉽게 이길 거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 개인의 스캔들이라든지 대장동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지는 선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선거가 계속적으로 따라붙으면서 예. 잘하면 이기겠나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호남 사람들은 몰표라는 전략적 투표를 결국은 선택한 거다. 그래서 과거에 역대 정부에서 늘 보여왔던 전략적 투표의 그런 투표 행태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드러났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남 또 부울경 이렇게 그쪽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투표 성향, 특히 대구 경북도 윤석열 후보한테 거의 몰표를 주다시피 한 20% 지지율은 여기 뭐 이재명 후보한테 물론 같지만은, 그다음에 또 부울경은 좀 다르지만 부울경은 30% 40% 이재명 후보에 투표하는 성향을 나타냈는데, 이런 것들 보면 아직까지 뭐 지역 감정으로 광주 전남의 투표를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는 그런 정치적인 지지 성향을 굳이 지역 감정이라는 표현을 걷어버리고 예. 일단 투표 성향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봐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남이 영남을 뭐 배제하고 영남이 호남을 배제하는 측면보다도 네. 오랫동안 굳어져 왔던, 특히 3기 이후에 굳어져 왔던 예. 그런 어떤 투표 성향들, 네. 그리고 정치 성향들이 발현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을 보면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이 문제를 좀 뚫어내기는 어렵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지역 간의 투표 성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는 이렇게 그 덧칠을 하는 순간 매우 위험한 정치 공학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투표 성향이 드러났구나. 이 정도로 봐주는 게 맞고, 다만 호남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갔을까? 영남에서 압도적 지지의 성향들이 얼마나 누그러졌는가? 이 측면을 오히려 더 주목해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역 감정, 예.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 감정은 옛날 이야기했던 것 같고 네. 요즘에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군부 독재가 국민들 단합하는 그런 것이 위기였다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언론이나 정보나 사법이나 이런 그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동부 지역의 영남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것들이 반대로 그런 것들을 촉진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의 습득의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우리나라 지금 기득권 언론들이 정말 9대1이라고 하는 예. 그 보수 여권을 이렇게 편들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쪽에는 전부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전라도는 안 그러냐? 전라도도 똑같은 정보는 그렇게 들어오지만 전라도는 그것을 역으로 순화시킨 능력을 필터링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배양을 해왔던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은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몰표 투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정보를 어떻게 조작하고 통제하느냐 하는 위험한 징표를 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대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종희 기사님께서는 이런 투표 성향을 지역 감정이라고 부르지 말고 지역주의로 좀 인정을 한번 해보자. 지역의 어떤 투표 성향으로. 그리고 근데 우리 또 김영집 부총장께서는 이런 것들은 정보의 어떤 일방적인 전달,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표 성향이 나오지 않는가. 그건 좀 우려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이제 이런 지역주의 경향에 대해서 광주 전남은 뭐 저항적 지역주의다.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패권적 지역주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군부 독재에 오랫동안 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유용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저는 가급적 지역주의, 지역 감정을 배제하는 논의로 가는 게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 경북이나 경남을 봐도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호남 간의 그 격차보다도 호남 안에서의 격차, 그리고 특히 이 영남 지역은 지역 내부 격차가 호남보다 더 심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국가가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도 통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통합적 논리나 사업들을 좀 더 많이 좀 개발을 해서 이게 영호남의 어떤 분리나 배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는 뭐 보면 그걸 지역주의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보세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호남이 지지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게 다 영남 분들 아닙니까? 네. 우리 지역 사람들도 아닌데 네.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냐? 그건 아니거든요. 누가 민주주의에 민주주의를 대한 할 수 옹호로. 있느냐? 네.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갈까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 호남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민주당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호남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지금 뭐 광주에 내려와서 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로 이번에 민주당이 호남에 또 한 번 빚을 졌다고 표현하는 게 좀 옳은 표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과 호남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 대한 원망이 이 호남 사람들한테 좀 커졌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180여 가량의 의석을 몰아줬는데 이건 역대에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잘했어야 됩니다. 네. 정책도 잘했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 실패 안 하게 견제도 했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대로 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에 안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전국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지역 안에서는 오랫동안 민주당과 지역 주민들 간의 애정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즉 말하자면 여기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 일당화되어 있는 그 정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뭔가 스스로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뭔가 적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고 이런 정치 행위를 스스로가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그 내부적인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실망들이 요즘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 정말 뭐 24만 표입니까? 24만 표 표차라면 민주당이 이건 잘못한 겁니다. 이길 수 있었던 막바지의 선거가 민주당이 조금만 더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뭐 충분히 가능했을 선거를 놓쳤다는 점에서 민주당 분들은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슬로건 걸고 있지만 죄송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처절한 좀 반성과 혁신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김 의사님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호남과의 관계 지금. 아까 총장님,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증관계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정치적 빚을 호남인들에게 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호남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당의 정치적 볼모에 그쳤다라고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특히 저는 뭐 본투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사전투표에서 보면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6.93% 나타나는데 전남이 51.45, 광주가 48.27. 사전투표율이 고조화된 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쳤다. 그리고 호남이 전체적인 막판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집도, 호남의 결집도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사전투표의 결집도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간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책 큰 빚은 진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정말 호남의 정서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호남의 발전을 제대로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또 호남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는 호남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동네의 민주주의를 들여다보면 이건 정말 구태에 짝이 없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호남이 민주당이 이번에 이 대선 캠페인의 막판에 정치 계획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 정치 계획을 정말 제대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호남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건가? 소위 지역 정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이고 더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이제는 보일 때가 왔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주당의 대호각성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이걸 호남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언제까지 반성만 하고 있을 것이냐.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 미뤄뒀던 뭐 개혁 입법이라든가 대선 기간 동안에 공방을 벌였던 그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예,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선 때 민주당이 약속했던 네, 공약 사항들도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졌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원망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 나가야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윤석열의 당선으로 인해서 지방선거도 그냥 민주당이 망했다. 네. 이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요 사이는 좀 다시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정말로 우리가 예견했던 일인데 정말 네. 그렇게 나타나네. 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또 심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분들이 사실은 보니까 또 실망에 빠져갖고 뭐 강한 결단을 해서 출마를 하고 강한 어떤
또 자기 혁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하게 자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좀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네. 지금 막 민주당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그건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걸 해라라고 하는 지금 요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서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 자체가 실망스럽다.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입니다. 네. 그 국민들, 그 비판하고 그 새로운 것을 촉구를 하는 국민들과 적극 대화를 하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서로 다 팔짱 끼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승리를 하기 위한 자기 쇄신을 한편 해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지금 정권에서도 가능할 만한 그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개혁 입법이라든지 그런 정책 캠페인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과제를 사실은 남은 한 달 사이에 진행하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잡음이라든지 이런 실망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게 최소한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던 호남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반성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반성의 결과물을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드러내라.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야기네. 결과적으로는. 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윤석열 당선자, 방금 우리 부총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줬지만은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 통합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일성이 당선된 뒤에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선되고 취임도 되기 전에 뭐 취임덕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고,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들 보면은 지지율이 뭐 50%가 넘지 않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국민 통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 통합을 정말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누가 집권을 해도 사실 국민들이 다 나눠져가지고 지금 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도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해야 될 일인데 윤석열 당선자는 당시 선거 때 국민 통합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어요. 네. 저는 과학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의 사고방식이 좀 2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가들이 흔히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더 문서에서 판정을 하는 그런 것들에 익숙한 것이지 뭔가 3차원적인 것, 4차원적인 것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그 사고가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겁니다. 3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정치 또 연정 같은 것이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양단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3차원 정치, 4차원 정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게 지금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캐릭터예요. 예. 그래서 그 국민 통합에 이루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노력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인데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도 뭐 이야기는 했지만 서호남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서울대 50대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여성, 청년 다 배제시키고 특히 또 여성가족부에서 뭐 파견온 공무원들을 인수위가 받지 않았다는 뭐 뉴스도 나오고 이제 그러던데 이런 것들을 봐보면은 정말 국민 통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 통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검찰총장이 현직을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진 정치적인 자산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 수사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갈라치기를 통해서 정권을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그림을 윤석열 당선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정파 통합이나 정당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국민 통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문 공약이 정치에서는 선거에서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만큼 갈라치게 하는 그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국민 통합을 위한 그림을 정말 그려야 되는데 뭐 이런 방법을 저는 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이 정책 가운데서 쓸만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정책들을 좀 잘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특히 앞으로의 어떤 뭐 인수위 문제에는 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앞으로 뭐 강요를 한다든지 또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좀 통합적인 그림을 좀 분명히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호남으로 들어가 보면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얘기를 여야를 막론하게 해왔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18이라는 것은 단지 광주 시민들의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광주 전남 더 나아가서 호남 사람들의 어떤 피 어린 그런 항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그런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상당히 좀 통합적인 그런 가치는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단순하게 선거 때 공약을 했으니까 내가 폐지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시금 이것을 통합적인 측면에서 좀 잘 살펴보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사회 통합 문제도 들여다보는 것, 특히 이번에 인수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사회를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경제적 엘리트, 어떤 학력의 엘리트, 이런 엘리트들이 결국은 권력을 잡았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크기 때문에 이걸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정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목만 잡아서는 또 민주당이 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러나 정책 경쟁이라든지 제대로 된 견제를 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일은 소통이거든요. 소통을 할 때 통합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 그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처리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국민의 소리를 듣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완전 통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선거 때 갈라치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반노동적인 그 여러 가지 정책들과 그런 것들, 또 반여성적인 것들, 또 반진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됩니다. 노동 문제 해결이야말로 우리 경제 통합,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경제적인 공황에 빠졌을 때 아일랜드는 대통령이 노사정 회의에 참석해서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자들과 대화하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그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거 선거 때 태도를 가지고는 이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선거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된 마당에서는 정말로 그동안 반대했던 분들과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30 뭐 이대남이라고 하는 그 세대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뭐 갈라치기를 했다 하는데 인수위에도 보면은 2030 세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결국 인수위의 구성만 딱 놓고 보면 청년은 갖다 쓴 겁니다, 그냥. 갖다 썼다.
청년 세대의 아픔이라든지 청년 세대의 갈망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봤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제기되죠. 정말 청년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봤다고 하면 이대남 이대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같은 청년이니까요. 우리 저기 부총장님께서는 학교에 계시니까 뭐 이 문제는 또 더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030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그 세대가 인수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똑같은 뭐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 또 우리 이준석 대표 등의 행태들이 너무 그런 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이대녀나 또 여성들이 급격히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선 상황도 있지만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청년들도 상당한 실망들을 이제 앞으로 가져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동원됐다는 거하고 자기들 정치적인 실질적인 참여를 했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제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또 민주당 문제. 앞서도 민주당 호남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호남 사람들이 그 국가적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은 민주당이 호남 내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자 작동이 제대로 되려면은 선거에서 이게 작동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좋은 후보를 내줘야 됩니다. 시장 군수, 뭐 도의원, 시의원 막론하고 좋은 후보. 야, 이 후보들이면 민주당을 지켜갈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시도민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청렴하게 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지방정책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후보. 저는 그래서 공천의 쇄신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정책을 내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후보들이 각자가 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남 도당의 정책, 광주시당의 정책, 그리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을 얼마만큼 지역 맞춤형으로 제대로 낼 수 있겠는가. 이 점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부터 6월 1일 선거까지 이루어지는 정책 그 캠페인, 전반적인 그 선거 캠페인 과정이 정말로 제대로 된 캠페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를테면 이런 우려도 한편에 합니다. 워낙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마 정해져 있는 TV 토론조차도 기피하는 후보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우려도 한편에 하는 경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유권자들과 아까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소통을 하고 정책으로 소통하고 정견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어떤 비전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캠페인을 저는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시민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리고 공정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렴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뭐 이게 참여예산제가 됐건 옴부즈만이 됐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시정을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권력을 좀 분산하는 이런 데 대해서 좀 과감한 시도를 해야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때 호남인이 준 정말 몰표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김영기 부총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졌는데 민주당의 일당 체제가 지방선거에서 유지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길까요? 혹시 호남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그렇게 적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말하듯 우리가 이제 낙타의 삶을 당분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된 사막을 물도 없는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 호남인들인데, 근데 호남인들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데 중앙 정부가 어떤 정권에 가더라도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독특하게 자기 민주주의를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런 것을 해방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자치 공동체를 지켜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 정부가 보수적으로 갈수록 여기는 또 진보적으로 뭉쳐가는 그런 정권을 자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지방선거도 그런 선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게 정권은 뺏겼지만 오히려 더 강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호남 지방선거가 좀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민주당에게 일당에게 모든 이익을 주는 그런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로 낙타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제가 어느 칼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오아시스가 되어서 다음에 언제라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정부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이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로 시민들, 도민들이 바라는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고요. 네. 또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들을 좀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자기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나눠 먹는 이런 공천구전할까 이런 것들은 정말 안 해야 돼요.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 부분들을 50% 정도 양보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때 시민도민들이 이렇게 절대적 지지를 해줬던 분들이 도와주지, 자기 건 다 챙기고 시민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을 때 큰 위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한테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 이제 양보를 한다는 것은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누구를 할 것이고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누구 특정한 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예전에 같은 거 정의당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좋은 인물이나 좋은 정책을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제3지대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지금 남아있는 선거 기간을 고려해 보면 네. 현실적으로 제3지대에서 사람을 물색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한참 자격심사가 진행 중이니까 자격심사에서 7대 범죄를 비롯해서 네. 아닌 사람은 정말 아닌 어떤 정치의 이해관계도 개입시키지 않고 아주 공정한 잣들을 들이대고, 그리고 이미 어떤 22개, 전남으로 보면 22개 시군이 있고 광주로 보면 또 여러 구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사실은 시정이라든지 군정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평가를 저는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말 전략공천 행위를 하더라도 문제를 좀 풀어가는, 그래서 시군정을 정말 잘하는, 지방자치 잘하는 사람이 정말 시장 군수가 돼야 되고 구청장이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을 분명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세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시당이나 도당이 그냥 현재의 규칙대로 하자면 민주당 내부의 경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선출되는 구조로 뻔하게 결론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혁신이 안 되는 거고, 정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공천권을 돌리기 위해서 무공천을 일정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결단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당원 선거라는 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훌륭한 사람들이 그 정치에 진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민적인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오히려 그 공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을 또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그런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이 신뢰를 주고 그것이 더 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고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현재의 경선 규칙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좀 불신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예정된 시간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 나눠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첫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내세운 윤석열 당선자. 앞으로 5년 윤 당선자가 말한 통합은 어떻게 실천되고 실현될까요? 아마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준 호남이 윤석열 당선자가 말한 통합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